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89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법률 행위 보고 있고요. 법률 행위의 그리고 종류를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법률 행위의 요건입니다. 자, 요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면은 이거 조건으로 읽으셔도 돼요. 조건. 뭔가 갖춰야 되는 거죠. 갖춰야 되는 거. 이런 걸 요건이라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매매를 해요. 매매. 토지를 5억에 팔기로 했고, 5억에 팔기로 했고, 을은 그 토지를 5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5억에 판다 그랬고, 을은 5억에 산다 그랬으니까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사된 거죠. 계약 성사. 계약이 된 거다. 계약이 된 거다. 그죠? 계약이 된 거다. 계약된 거. 된 것. 이제는 계약이 성사됐으니까 약속한 대로 땅 넘겨주고 돈 주고 하면 되겠죠. 등기 꽂아주고 하면 되죠. 자, 이거를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를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세련되게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자, 여기서 성립했다는 거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남을 성립이라 그래요. 이전에는 법률 행위가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죠. 이전에는 법률 행위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이전에는 안 태어났죠. 이전에는 안 태어난 거지. 근데 지금 성립이 됐다는 거는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자, 학자들이 법률 행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야, 계약이 되려면 그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나요? 당사자예요. 지금은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 두 번째,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여기 지금 목적이 있니? 목적 있죠. 매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매. 이 매매가 목적이에요. 땅 사고 팔아야지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땅을 야, 내가 땅을 5억에 팔게. 내가 이거를 5억에 판다고. 5억에. 이게 지금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을이 알겠어. 내가 5억에 살게. 5억에 산다고. 이게 의사표시하는 거죠. 5억에 사고 팔고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췄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르 소리 안 들리세요? 태어나는 소리. 에? 그럼 이게 성립했다는 거지. 성립. 에? 성립했다는 거지. 성립.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그게 다 유효냐?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추가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해요. 효력 발생 요건. 이거를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라고도 해요.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 당사자는요.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너무 어리거나 당사자가 뭐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가 있거나 술이 만취가 됐거나 그러면 효력 없어요. 당사자가 아주 정상적인 그 상태,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 자, 두 번째입니다.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의사표시는 의사는 생각이고 표시는 표출하는 건데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간섭이 없어야 돼요. 이것들까지 추가적으로 다 갖췄을 때 한 개도 빼먹으면 안 돼요. 다 갖추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다 갖췄을 때 그때 유효가 돼요. 유효. 뭔가 갖추지 못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반대로 무효되는 무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요건들하고 성립요건,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하고 효력 발생 요건들하고 이게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성립을 전제로 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따지려면 이걸 따지려면은 일단 뭐부터 돼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따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야, 너 합격이니? 너 불합격이니? 이걸 따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시험 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성립인 것이고, 성립이 되고 나서 이제 효력을 따지는 단계가 효력 발생 요건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보죠. 잘 이해하셨는지. 자,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해요. 근데 그 매매가 장기 매매예요. 장기 매매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는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했다, 성립 안 했다.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계약이죠.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 존재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존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있고 얼마에 사고 팔 건지 의사표시가 다 됐다면은 이 법률행위가 성립은 된 거예요. 비록 장기매매지만 성립은 된 거죠. 성립은. 근데 다음 단계로 들어갔을 때 당사자가 능력이 있더라도 야, 장기를 매매하는 거는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계약은 위법이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는 성립 요건은 갖췄다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성립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뭔가가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이 전 단계를 불성립이라 그래요. 불성립.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아직 안 태어났어, 이건. 안 태어남. 안 태어난 거랑
무효인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달라요. 네. 그죠? 의리. 오빠. 어?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은 저기 별 따줘. 하늘에 별을 따주라. 별을 따줘. 을이 가는데 별을 따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별을 따준다 그랬어요. 따줄게. 이렇게.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한 거예요. 계약이 된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한 거예요. 그죠? 성립한 거, 성립한 거. 그러니까 이 성립 요건은 1단계지, 1단계죠. 성립 요건 1단계, 1단계. 1단계를 지나서 1단계들이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2단계 따지는 거죠. 2단계.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다 거쳤을 때, 무사히 거쳤을 때가 유효인 거죠. 지금 별을 따주겠다, 알겠다, 따줄게. 이거는 1단계는 통과된 겁니다. 근데 2단계로 들어갔을 때 별을 딴다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그거는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상 한 개만 말씀드렸는데요. 유효가 되려면은 내용이 적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현 자체가 가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립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책 보죠. 자, 의의부터 확인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효력 요건 판단에 선행한다. 말 겁나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이 하고 있는 말은 성립 요건부터 판단해야 돼. 효력 요건부터 판단해야 돼. 네, 성립 요건부터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 쓰신 분이 하고 있는 말은 자, 따질 때 성립 요건이 1단계고요, 고객님. 자, 성립 요건이 1단계고요.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 몇 단계고요? 2단계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즉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1단계로 그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효력 요건 2단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라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유효 무효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부존재다. 불성립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0단계죠. 0단계 부존재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내려가죠. 성립 요건. 자,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 단락 둘째 줄 확인합니다.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성립 요건.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양괄호 3번에 효력 요건 보이십니까?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기육.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 자, 능력은 세 가지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세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건 이 행위 능력 부분인데요.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독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독으로 부동산 사고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은 적어도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위 능력이
없는 분들, 행위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요. 행위 무능력자. 행위 능력 없어. 자, 이거를 조금 단어를 순화시켜서 제한 능력자라고도 합니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만약에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면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19세 이하. 행위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계약하는 게 제한되고요. 두 번째.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세 번째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요, 좀 아픈 거예요. 아프다. 어디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 거죠. 뇌가 아프다고요? 예, 맞아요. 뇌가 아픈 거죠. 머리나 정신은 많이 들어봤는데 뇌는 또 처음이네요. 예, 뇌가 아픈 거죠. 그렇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얘가 뭣도 모르고 혼자서 뭔가 계약서 써버렸다. 그러면 이 대리인들, 그러니까 이 뭐 친권자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그 계약을 취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취소가 뭐죠? 취소가 취소는 취소 나중에 하게 돼. 나중에. 자, 오늘 취소하다 보면 이제 시간 다 가버리니까 일단 그냥 들으세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아픈 분들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져요. 내려갈수록. 피한정 후견인은 심실이 조금 박약한 상태라면 이분들이 심신 상실 상태. 이 피성년 후견인들을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이분들을 금치산자라고 그랬어요. 금치산자. 금치산자 들어보셨죠? 예, 금치산자. 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재산을 막 이렇게 무슨 어디 사이비 종교 이런 데다가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 그거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금치산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네. 그럼 법원에다가 소송 내가지고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어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령 어머니가 재산을 다 갖다 바쳤더라도 가족들이 나서서 그거를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 가지고요. 자, 지금 기역 보고 있는데 기역에서 셋째 줄 확인해 두세요.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열거하고 있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 이 자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확인합니다. 취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자, 법률 행위의 목적은 첫 번째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거를 확정성이라고 해요. 확정성. 자, 둘째 줄 중간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걸 가능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을 잘 지켜라. 적법성.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타당성.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자, 다음 디귿 내려갑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려면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 자,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인 간섭이 그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법률행위 요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에 목적이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목적,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우리 책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4번에 법률행위 목적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나와 있죠, 지금. 보이십니까? 양괄호 2번에 확정, 3번에 가능, 4번에 적법, 5번에 타당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요번 과정에서는 요 적법하고 타당 부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법부터 보죠. 적법. 자, 칠판 좀 닦고 보겠습니다. 적법이라는 거는요. 적법, 적법성. 줄 좀 치고. 적법은 법에 적합하냐? 이게 적법이에요. 적법성. 법에 적합하니? 법을 잘 지켰니? 이게 적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적법성이라는 거는 야, 법을 좀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게 적법성이에요. 무사히 유효가 되려면 법을 지켜야지. 이게 적법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그 법, 지켜야 되는 그 법은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규정. 자, 민법상 규정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임의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 그리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에서 어떻게 정해 놓은 거를 당사자가 임의대로 해도 괜찮은 게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은 그냥 임의대로 하면 돼. 그게 임의 규정이에요. 자, 반면에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영업을 해도 되지만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죠. 세입자를. 자,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상가를 자기가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 그게 이제 임대차라는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임대차.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세입자로서 이제 그걸 임차인이라 그러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상가에 들어오시려면은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에 월세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으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임대차라는 이제 계약이 된 건데 이때 임대료 낼 때, 월세 낼 때 선불로 해야 돼요? 후불로 해야 돼요? 정하기 나름. 그죠? 맞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법에서 규정된 게 있어요. 법에서 우리 민법에 633조. 민법 633조를 보게 되면은 임대료는 후불이 원칙입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후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법에서는 633조에서는 후불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가 선불로 하기로 합의하면 선불로 해도 된다는 거를. 맞나요? 그렇다는 거는 633조는 꼭 지켜야만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633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요거라는 거죠.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법에는 후불이라고 정해놨는데 나는 선불로 할 건데? 난 선불로 할 거야, 이 양반아. 선불로. 알겠어요. 제가 그럼 선불로 드릴게요.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했을 때 규정이 우선한다, 합의가 우선한다? 합의가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자, 그럼 반대로 강행규정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이 우선해요.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최단기라는 게 있어요. 최단기.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1년. 세입자한테 1년 동안의 영업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1년보다 짧게 합의했다. 뭐 6개월로, 10개월로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법이 껴들어가지고 법이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라는 적법성은 임의규정 지키라는 거다, 강행규정 지키라는 거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맞나요?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임의대로 하면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건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행규정 안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강행규정 속에 자, 첫 번째로 효력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속규정이 있어요. 효력규정이든 단속규정이든 둘 다 강행규정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위반했을 때, 위반 시 처벌받고 무효예요. 위반 시 처벌받고 무효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단속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건 맞아요. 처벌받는 건 똑같아. 근데 유효예요. 그래서 단속규정이 겁나 특이한 거예요. 얘가 특이하죠. 아니, 위반했으니까 처벌도 받고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단속규정은 유효입니다. 자, 여기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을 끝내면 수수료 받죠? 수수료 받아야 되죠? 받아야. 근데 일 끝나고 나면은 수수료 잘 안 주고 막 깎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불로 받아, 후불로 받아? 후불? 선불?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어쨌든. 자,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수료에 법정 한도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한도. 그 한도를 넘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넘겨서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중개해줬어요. 중개해줬고 이제 중개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중개 수수료 법정 한도를 보니까 갑이 받을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갑이 1000만 원 땡겼어요. 그럼 얼마 더 받은 거죠? 500을 더 받은 거죠. 맞나요? 500 더 받았다. 그러면 갑이 더 받은 500.
초과해서 받은 이 500은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어요? 안 줘도 되겠어요? 네? 줘야 돼, 안 줘도 돼?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면 안 줘도 돼요. 유효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규정이면? 효력 규정이면 돌려줘야 돼요. 왜? 무효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돌려줘야 되는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를 단속 규정으로 해 놓으면요, 이 중개사들이 초과해서 받아도 자기 거죠? 무슨 규정이라면? 단속 규정이라면. 그러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잘 됐다 크게 한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뭐 휴업 해놓고 돈 챙길 수 있잖아요. 악용할 수 있겠죠? 예. 중개사들 무서운 분들이잖아. 만나보면 무서워요. 저 말도 잘 못 걸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합격하시죠? 그럼 말 제대로 못 걸어. 무서워가지고. 중개사 무서워요. 진짜 만나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예? 눈에 돈 표시가 있어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법정 초과해서 받은 중개 수수료 있죠?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서? 효력 규정이라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너는 처벌도 받고 무효기 때문에 다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효력 규정이었고요. 자, 반면에 단속 규정. 자, 등기를 할 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자, 땅을 을한테 팝니다. 요렇게 땅 팔아요.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자, 그리고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또 사서 또 그대로 또 넘겨주고, 이렇게 또 매매하고, 이렇게.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사서 땅을 또 병한테 팔아 넘기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병한테 소유권 넘어가려면, 주인을 병으로 바꾸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을에서 등기 넘기고, 을에게 등기 넘기고, 그리고 나서 또 병한테 또 등기 넘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몇 번 해야 되죠?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등기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등기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에서 곧바로 등기를 넘겼다는 건 중간이 생략된 거죠. 을을 생략하고 등기한 거죠.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된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 해보죠? 돈 벌어요, 그러면. 해보셨어요? 저는 하는 걸 봤어요. 에? 세금 안 내니까 양도세 안 내죠? 겁나 벌어요. 에? 이거 하면. 근데 하다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권장해요, 금지해요? 금지하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 규정. 하지 마라.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 어떻게든 세금 더 뜯어내야 되는데 이러면 너네 세금 안 내겠다는 거잖아. 하지 마. 근데 하다 걸리면 처벌받는다는 거죠. 처벌받아. 처벌은 받는데 병에게 등기가 꽂혔을 때 이거는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해서 등기했으니까 세금 안 낸 놈을 족치면 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을을 거쳤다가 병한테 등기가 되든 갑에서 곧바로 등기가 넘어가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건 똑같죠. 그럼 병은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병은 세금 냈지. 취득세 냈지. 얘는 세금 안 낸 건 누가 안 낸 거예요? 네가 안 낸 거지. 네가. 그러니까 얘를 조지면 되는 거죠. 얘를 처벌하죠. 처벌. 너 처벌. 이 처벌 받아요. 구속됩니다. 구속.
금액 크면 구속돼요. 구속. 근데 얘한테 넘어간 등기를 야 그거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규정 무슨 규정이다? 이거라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처벌은 받지만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 다음 중 단속 규정인 것은 다음 중 단속 규정인 것은 정답 중간 생략 등기. 정답 중간 생략 등기 32회 기출. 겁나 충격적이죠. 아니 설마 그렇게 쉽게 문제가 나왔다고? 예,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단속 규정은 중간 생략 등기 정답. 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특별히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되었었던 것들 잘 정돈해서 가면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계속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91페이지. 자, 91페이지 양괄호 4번을 확인하세요. 적법성입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강행법규, 강행규정 여기 확인합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임의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당사자 의사를 통해서 그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가 더 우선이에요. 이렇게 법규,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강행법규 종류입니다. 자, 기업 확인합니다. 기업. 강행규정은 A. 그 규정에 위반하는 사법상의 효과를 다 부정해버리는. 자, 여기서 효과를 부정. 여기다 쓰세요. 무효란 뜻입니다. 효과를 부정해버릴게. 무효.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를 효력규정이라고 한다. 효력규정. 자, 그리고 B 보시면 B. 그에 위반해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그러니까 처벌만 때릴 뿐, 그 자체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자, 영향이 없는 이 말 자체가 유효 이 말이죠. 유효로 하겠다. 이게 단속 규정. 이 단속 규정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단속 규정의 대표 주자가 아까 설명드린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디귿에 나오고 있죠. 디귿.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단속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처벌받는 건 맞지만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다, 유효.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처벌은 받지만 결론 문장 유효다. 확인합니다. 유효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라서 유효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이거 32회 때 나왔어요. 이거. 자, 다음 이제 사회적 타당성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타당성.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 별 3개. 반드시 나와요. 오늘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 타당성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 수업의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타당성 별 3개. 반드시 나온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타당성의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3조입니다. 제103조. 자,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일단 조문부터 함께 보죠. 자, 92페이지로 오시고요.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103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자, 그러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버리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 103조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라, 위반하지 마라. 위반하지 마라. 이거 위반하지 마. 선량한 풍속을. 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반해라, 위반하지 마라. 위반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를 위반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무효. 근데 선량한 풍속이 뭐죠? 네? 착한. 그죠? 착한. 사회 질서가 뭐죠? 사회 질서? 예, 줄 잘 서고, 맞아요. 착하고 줄 잘 서는 거. 그러니까 착하다 뭐 이런 게 개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 멋대로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 네 마음대로예요. 누구 마음대로죠?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판사가 판결 때릴 때 야 이거 반사회야. 이거 103조 위반이야. 라고 하면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돼요. 판사가 이거는 103조 위반 아닌데? 그럼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문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판사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규정을 토대로 나왔던 그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판결문. 그게 판례예요. 판례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판례 출제. 그럼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만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초과될 수 있는데, 자,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외박은 절대 금지다. 아버지가 외박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만약에 외박하면 용돈을 없애버리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 집의 규범이었어요. 규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외박하지 마. 그죠? 구체적이죠. 그랬더니 제가 3시에 들어왔어요.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다고요. 외박하지 말라 그랬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외박 안 했는데요. 외박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고요. 외박이라는 건 밖에서 자는 게 외박이잖아요. 나 잤어 안 잤어? 밖에서? 안 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겠어. 그러면은 규범을 추가한다. 23시까지 너는 귀가해야 된다. 규범이 추가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죠. 그죠? 그랬더니 제가 23시에 귀가했다가 12시에 나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다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겠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규범을 새로 만드셨어요. 학생답게.
학생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러면 이제 못 빠져나가요. 너 안 학생답네? 너 이제 용돈 없어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서 제재할 수 없는 것들.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구멍을 빠져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103조인 겁니다. 이거예요. 이 최후의 보루죠, 이게. 그러니까 판사님이 뭔가를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 야, 이건 아무리 봐도 무효 같은데? 근데 무효로 만들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그때 갖고 오는 게 103조예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이게 반사회적인 거구나. 이게 반사회가 아니구나 라는 이 판례를 보면서 판례에 나오는 그 단어나 문장들을 보면서 이거는 반사회다. 이거는 반사회 아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으면 틀리지 않는 파트입니다. 안 어려워요. 자, 보자. 자, 우리 책에서 밑에 쪽, 자, 92페이지의 밑에 쪽으로 좀 내려와 보세요. 자, 디귿 봅니다. 디귿.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 유형들 나와 있죠. 유형들. 자, 여기 보시면은 A 보세요. A.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 허위 진술하는 거.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B 봅니다. B. 일륜에 반하는 거. 자, 첫 번째 점에 보시면은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부첩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거 첩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첩계약. 첩을 데리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첩 데리고 살면 안 되지. 근데 첩 데리고 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첩 데리고 살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몇 조 가지고 왔다. 이거 갖고 왔어. 이거 갖고 와서 그 첩 만든 사람한테 너는 반사회적이야. 그러니까 무효야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밑 두 번째 점. 부부나 모자가 동거하지 않기로 한다. 동거해야지. 예? 이거 반사회적입니다. 자, 세 번째 점. 아들이 자녀가 부모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죠. 자녀가 부모한테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거. 버릇 없지요? 인륜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103조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네, 이거. 무효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손배 청구하는 거 있죠? 그건 반사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하면 반사회인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C.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썼어요. 결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거든요. 효력 없어요. 혹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 썼어요. 내 남편이 너무 잘난 거지. 불안하죠? 각서 쓴 거예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하려면은 손가락 자르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다는 거죠. 효력 없습니다. 반사회적. 자, 그리고 내려가서 D.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 사찰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겠다. 자, 사찰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야가 필요한데 임야가 있어야만 사찰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임야를 넘기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사찰이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야. 무효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지나치게 사행적인 거. 이게 바로 도박과 관련된 겁니다. 이 도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반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반사회적이야 라고 눈도장을 찍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왔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도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정리해야 될 첫 번째가 판례 정리입니다. 판례 정리. 자, 판례를 잘 정리하시는 게 여기서 할 첫 번째. 판례 정리, 요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하셔야 될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는요. 첫 번째.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아직 이행 전이면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으로다가 그 효력은 없는 거야. 무효. 자, 이게 효과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효과 두 번째입니다. 이행한 후라면 그때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 그래서 오늘 효과를 말씀드리고 끝나니까 힘내세요. 뭔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반사회적 계약이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103조에서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 은퇴. 80살.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돈이 많아요. 은퇴를 했는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에 충실해요, 딴짓해요? 에? 돈이 많습니다. 딴짓을 하는 거, 딴짓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같이 살자고 제안한 거예요.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돈도 주고 준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분은 뭐 한 30살 이렇게. 이 무슨 계약이죠? 첫 계약입니다. 이게 바로 첫 계약이에요. 첫 계약. 그죠? 제가 첫 계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야, 이 계약은 반사회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효력 없어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집, 차, 돈 주기로 약속했지만 집, 차, 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줘도 돼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을 해야 돼? 이행 안 해도 돼? 이행 안 해도 돼요. 이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행을 할 필요가 없음. 그럼 이분이 갑하고 약속할 때 10년 동안 같이 살아주기로 해서 10년 동안 같이 살기로. 응? 갑이 야 10년이면 내가 이제 뭐 없어지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같이 살기로. 그럼 이분은 10년 동안 같이 살아줘야 돼? 안 살아줘도 돼? 안 살아줘도 된다는 거죠.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무효라서. 이게 효과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거. 근데 문제가 갑은 이거를 을한테 줄 필요가 없는데 을이 너무 예뻐서 일단 넘긴 거예요. 등기도 넘겨주고 차도 등록시켜주고 돈다발도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이행 전입니다. 이행 후입니다.
이게 이행 후예요. 이행해버렸어. 안 해도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돼요. 을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을이 챙길 거 다 챙기고 딴 남자 만났어요. 그럼 갑이 열받죠? 그럼 갑이 뭐라고 해요? 돌려달라고. 돌려달라 그러겠죠? 감히 딴 사람을 만나?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 원인급여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 게요. 아까 전에 우리 효력규정, 단속규정 하면서 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중개를 해주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 받는데 초과해서 받았죠? 초과해서. 원래 법정 중개 수수료가 500이었는데 아까 얼마 챙겼죠? 1000이었나? 예, 1000을 챙겼다. 그러면 초과해서 500을 받으신 건데 초과해서 받은 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이라서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이 무효니까 받은 게 무효니까 돌려줘야 돼, 안 줘도 돼?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는 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효의 원칙.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효가 그냥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고 반사회로 무효일 때 103조 위반 무효일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효의 원칙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겁나게 헷갈려요. 지금 잘 안 잡아두면 지금 확실하게 안 잡아두면은 1년 내내 헷갈립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왜? 무효니까. 근데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반사회 무효야. 반사회 무효.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분이 다 돌려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짓을 멈추지 않을 거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법이 갑의 불법을 돕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틀어 버렸어요. 못 돌려받도록. 다시는 이 더러운 짓을 못하도록 못 돌려받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집하고 차하고 돈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다? 예, 을 소유가 됩니다. 소유자가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도 을 거고 차도 을 거고 돈도 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소송 내봤자 판사님이 안 돼. 이렇게 판결해버리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니까 을은 10년 동안 살아줘야 돼요? 받고 도망가야 돼요? 받고 도망가시면 된다는 거. 받고 도망가시면 당당하게. 그죠? 배우신 분들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93페이지 밑에 쪽에 미음 보세요. 미음. 자, 미음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의 효과.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무효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B 보세요. B.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라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행한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목적물 소유권은 받은 상대방한테 귀속돼 버린다. 을한테 집하고 차가 다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이제 결론 맺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살펴봤고요. 자, 총칙은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문 과정이 지금 4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4주 동안 입문 과정하고 그 이후에 기본 이론 과정을 좀 더 길게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직 총칙이 좀 남아 있지만 일단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 볼 겁니다. 물권법. 그래서 다음 주 하게 될 페이지는요. 126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맛보기를 하다가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점검해 볼 겁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받으신 자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1번서부터 점검 좀 해보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어요. 갑이 저당 잡혔어, 저당 잡았어? 저당 잡았죠? 그럼 갑이 저당권자라는 거예요. 갑이 저당권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틀렸죠. 1번 X. 설정적 승계. 자, 2번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자, 매각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해서 팔았어. 갑이 을한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생기지만 갑은 소유권 없어지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넘어가서 없어졌어요. 넘어가서 없어진 거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네, 상대적 소멸 맞는 말입니다. 5. 자, 3번입니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런 걸 합의 해제라고 해요. 자, 오늘 수업 때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자, 이런 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합의 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 지문이나 문제 풀다가 이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계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해제했다는 거. 해제는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 이 해제는 계약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해서 없애버릴게. 근데 삭제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끝내자고 당사자가 지금 뭐 했다고요? 합의했다는 거죠. 합의. 그럼 합의로 끝낸 거니까 혼자서 한 거다, 둘이서 한 거다? 둘이서 한 거예요. 이건 단독 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 단독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해야 맞다. 3번 X. 자, 4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거 반사회냐 반사회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계약을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뭐 했던 시점? 계약을 했던 시점.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계약 체결 당시. 자, 혹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법률 행위 성립 당시. 체결되고 성립되는 이때 이 시점대를 판단 시점.
판단 시점으로 잡아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첫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자 보시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맞는 말입니다. 5. 자 5번 마지막 5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이 무효가 나왔을 때는요. 무효가 나왔을 때는 누가 주장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무효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효는 자격 필요 없이 자격 필요 없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내용이에요. 그럼 5번은 어떻습니까? O예요, X예요? 5입니다. 5.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물권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